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owards Modern Development of Cloud Application이라는 어, 핫OS 그 누구 마이크 켜져? 재웅이 형 마이크. 어?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wards Modern Development of Cloud Applications라는 이제 핫OS 작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이 작년에 출시한 서비스 웨버라는 것과 연관돼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링크드인에서 이제 엔지니어들 간에 이제 MSA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 위에 이 링크 들어가시면 제가 그 포스팅 따로 좀 정리해놨는데 그거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잘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현재 MSA의 문제와 챌린지, 그 다음에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기여, 그리고 이 논문이 좀 문제가 좀 많은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MSA랑 이제 모노리스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노리스 아키텍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고 그 백엔드 하나의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A 아키텍처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컴포넌트, 그러니까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예시로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나의 웹 서비스에서 유저 결제, 뭐 상품 등의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저희는 뭐 유저는 노드.js, 유저 파트는 노드.js로 뭐 결제 파트는 스프링 등으로 뭐 구현할 수 있고 DB도 똑같이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A 장점은 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오른쪽 그 그림처럼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제 서로 간의 연관성을 이제 아예 쪼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이 스케일러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컨티니어스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스몰 당연히 코드 베이스가 쪼개지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점들은 많이들 얘기하는 거여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MSA를 그냥 얼핏 들은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SA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럼 MSA가 무조건 해답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아닌 것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이제 이재규 학생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AWS에서 발표한 이제 설태배 MSA 구조인데요. 설태 MSA 구조가 뭐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ECS를 사용해서 컨테이너와 마이크로화 시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메시지 큐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서 도입 사례에서는 이제 트래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MSA에다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합쳐서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과대 광고랑 이제 유즈 케이스 고려 없이 이제 개념만 이해한 상태로 쿠버네티스랑 도커 도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자르기만 해도 MSA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벤트 드리븐 구조를 써야 하냐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트랜잭션 부분입니다. 뭐 2PC가 있고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사가 코레오그래피라는 종류가 있는데 사실 사가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 사가를 보시면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주문을 했을 때 주문이 만들어지고 지불을 하고 이제 실제 업데이트를 하고 뭐 배달이 되는 과정을 전부 메시지 큐로 처리하면서 이제 뭐 하나라도 실패가 되면 이제 어 이제 구독하던 이제 그 메시지 큐에서 브로커라고 했나요? 뭐
이제 퍼블리싱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롤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트래픽이 없는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 큐가 딱히 필요는 없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자체가 그 수많은 트래픽을 이제 수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제 장애 등을 이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 큐 기술이 이제 요즘은 거의 반강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A랑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성공 사례가 되면서 MSA의 실제 구축 난이도랑 비용이 이제 매우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MSA가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DDD라는 게 있는데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도메인형 계층형을 보시면 이제 이게 백엔드 저희가 프로젝트 패키지 디렉토리인데요. 어, 도메인형으로 구축을 한 게 왼쪽이고 이제 계층형으로 구축을 한 게 오른쪽입니다. 이 도메인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도메인이라는 건 뭐 유저라는 하나의 큰 도메인이면 뭐 이 유저를 관리하는 도메인으로만 나누고 뭐 상품을 관리하는 도메인이면 상품을 관리하는 도메인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카트, 뭐 카테고리, 카트, 카테고리, 카트 앤 옵션 뭐 이런 도메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MSA는 결국에 이제 도메인 구분이 필수가 되고요. 이제 도메인 단위로 모듈화하면 코드베이스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코드베이스 유지 보수도 쉽고 해서, 이제 모놀리스 단부터 굳이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생각이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모놀리스부터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DDD를 그럼 어떻게 하냐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그 대한항공에 아는 분이 뭐 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이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그 직원들끼리 이것은 이 도메인에 속한다라고 해서 한번 묻고 이 과정을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진행을 한다고 해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도메인 구분을 위해서 이제 추가 작업이 좀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어서 추가 작업이 크게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A가 그런 모노리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제 개발자들이 너무 많다입니다. 지금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게임할 때 사용하는 이제 디스코드의 초기 아키텍처인데요. 디스코드가 서버 한 대로 200만 명까지 이제 감당을 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냥 사실 모놀리스에서 너무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200만 명까지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는 뭐 카카오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한 대로 우리는 버텼었다. 뭐 그리고 여기 김진중 씨가 뭐 MSA로 설계하는 게 맞나라고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박강민 학생이 좋아요를 눌러놨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잠만 되면은 모노리스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SA를 그럼 도입하는 게 그래도 좋은데 이 왜 고민을 하게 되냐? 그 학습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이번에 무신사 뭐 발표하는 곳에 가서 들었던 건데 이제 개발자들한테 쿠버네티क्스 좋아요, 배우면 좋아요 했더니 이제 시니어분이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추가되는 인프라 관리 도구로 이제 엔지니어 부담이 또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MSA랑 이제 EDA, 뭐 DDD 이런 걸 찾아서 제가 따로 요약을 한 것이고, 본 논문의 사실상 기여는 MSA의 문제점을 너무 잘 요약을 했다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 어, 그것을 보면 이제 퍼포먼스, 커렉트네스, 매니지, 프리즈 API,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이제 저희가 HTTP 리퀘스트나 뭐 프로토버프나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보낼 때 발생하는 직렬화, 역직렬화 현상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더 쪼개질수록 병목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correctness 이거의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면 진짜 무수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단일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테스트, 뭐 빌드 버전이 다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너무 수많은 버전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이제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통신을 하더라도 이제 인터랙션이 발생하는데 이 인터랙션 추적이 버전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8개의 시스템에 100건의 카타스트로픽한 장애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인터랙션의 추적 어려움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를 각각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별개의 바이너리,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 바이너리는 이제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번역한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를 위해서 아예 별개의 바이너리를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즈 API의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무리 DDD로 잘 쪼갠다고 해도 서로 간에 커플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를 저희가 뭐 고치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리퀘스트 폼 같은 걸 다 수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정할 때 드는 품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 GraphQL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제 뭐 그래도 다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 마이크로 서비스에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수정했을 때 이제 버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버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토마티컬리하게 이제 구현 배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냥 아는 거를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젠킨스, 테라폼 사실 플랫폼 도구가 아닌데 뭐 CI/CD에 좀 CI/CD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다는 걸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RPC 등으로 이제 통신적인 부분도 아예 프로토 버프를 쓰기 때문에 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에도 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개발자가 매뉴얼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러 바이너리로 분할한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개발자가 이제 뭐 처음 만지는 개발자가 잘 쪼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개발자에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아예 맡겨버리게 되면 이제 뭐 그 개발자가 그냥 REST API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그 뒷버전부터는 어떤 개발자가 오더라도 이미 그 아키텍처가 하든됐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개별적으로 프로덕션에 이제 릴리즈 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프로덕션에 개별적으로 무조건 릴리즈가 돼서 잘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REST API에서 폼을 살짝만 바꾸더라도 이제 나머지 연결된 서비스에 장애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바이너리 간 프로토콜을 한 번 쉽게 바꿀 수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서비스 위버 오른쪽에 이제 서비스 위버라는 실제 도구를 얘네들이 공개를 했는데 어 이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모듈라이즈드 모노리스라는 걸 이제 어, 작성해라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 모듈식 모노리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뭐 로지컬 컴포넌트로 구분하라라는 뭐 말이 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논리적인 컴포넌트를 이제 피지컬 프로세스, 그러니까 실제 어느 환경이든 할당할 수 있는 런타임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아토마클리하게 배포해서 버전 간 이제 인터랙션을 방지하는 것을 이제 이 세 개를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과 런타임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은 뭐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어, 패스트 API와 같이 만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런타임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뭐 나중에 빌드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배포할 때 할당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런타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의 장점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환경, 이제 도커 쿠버네티크스, 클라우드, 이제 온프레미스와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의 각 바이너리, 컴포넌트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 가능하고 유동적으로 환경 할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머신 1에 모든 컴포넌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여 있는데요. 개발자 나 뭐 아니면 런타임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컴포넌트가 머신 2나 머신 3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이제 기존의 쿠버네티스나 뭐 여러 어 HPA나 뭐 그런 도구들로 됐겠지만은 이제 이 도구는 개발자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걸 좀 더 중심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이 그림을 좀 더 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 컴포넌트는 사실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뭐 스테이트를 가졌다, 롱 리브드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백엔드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핵심은 이제 개발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놀리스적으로 그냥 DDD만 잘 쪼개서 쓰면은 이제 그냥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컴포넌트들이 피지컬 프로세스로 배포되는 것은 이제 런타임에 맡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환경에 이제 호스팅 될 수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C가 이제 머신 2에 있고, 머신 3에 있죠. 여러 환경에 호스팅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그냥 레플리카 셋이나 뭐, HPA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로컬 간에서는 이제 로컬 프로시저 콜로 이제 컴포넌트 간 통신이 이루어지고요. 어, 머신간 이제 다른 환경 간에서는 이제 RPC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논문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 사실 거의 공원이 gRPC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RPC로 통신을 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짜는 방식이 이제 gRPC 기반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논문에서 수도 코드를 만들어 놨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제가 구글 서비스 웨버를 찾아봤더니 이제 오른쪽과 같은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좀 이해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고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고 기반으로 만들어서 문제인데 이제 고에서는 구조체를 이제 클래스 대신 구조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제 구조체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따와서 실제 함수가 뭐 여기 헬로라는 구조체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뭐 예전에 임정환 학생이 한번 gRPC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gRPC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외부에서 이미 작성된 거를 뭐 내가 따로 변경할 필요 없이 프로시저 호출만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마 이 메인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여기 한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이 메인이라는 펑션에서 내가 외부에 이제 메인이라는 펑션인데 이 헬로 그리트라는 것을 불려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해서 불러와서 이제 하나의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리트를 호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외부에 이제 이거를 외부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그 백엔드가 아님에도 백엔드 함수를 그냥 그 로컬에서 쓰는 것처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더 그 코드적인 장점을 제가 한번 고를 공부하면서 봤는데, 기존 이제 그 고 기반의 뭐 프로토버프를 사용하는 이제 gRPC 백엔드가 이제 여기에 막 그런 뭐 직렬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gRPC가 좀 장점인 게 뭐 여기에 뭐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변수를 저희가 할당한다고 하면 제이슨과 달리 전부 뭐 키밸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인트 값을 할당해 가지고 표현함으로써 뭐 gRPC가 이제 좀 더 HTTP 제이슨 보내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게 그냥 그 인터페이스를 그냥 임플리멘트로 가져오게만 함으로써 그런 직렬화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개념만 보고 조금 그냥 독서 한번 좀 보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한 예제니까요. 그래서 그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트랜잭션이 중요한데 그럼 트랜잭션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해서 간단하게만 작성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펑션이 외부에서 제가 정의하는 펑션이라고 했을 때, 이 getBy 네임이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g.user.report.getBy name이거든요. 얘도 g. 뭐 그다음에 greeting 서비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외부인지 내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게 구글 서비스 웨버의 주요 공헌 중 하나고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이제 그 밖이든 로컬이든 외부든 이제 통신 프로토콜 작성 방식이 gRPC 방법으로 이제 통일돼서 하나의 그 비즈니스 로직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트랜잭션 작성이 매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제안은 이제 런타임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이 런타임은 사실 그 좀 읽어봤는데, 어, 그냥 그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플랫폼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작성했던 이제 임플리멘트로 작성된 이제 임베딩을 검사하고 뭐 마샬, 언마샬 코드를 생성한다 막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gRPC에서 프로토버프를 만드는 이제 프로토버프 백엔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gRPC에 속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프로클렛 그다음에 프로클렛, 글로벌 매니저,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이제 인벨로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쿠버네티क्스처럼 이제 글로벌 매니저가 쿠버네티क्스의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클렛은 이제 각 서버 노드나 이제 환경을 관리하는 이제 조율하는 아니다.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클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매니저와 프로클렛을 이제 프로클렛이 소통하는 방식은 인벨로프라는 것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냥 거의 쿠버네티스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그렇게까지 큰 뭐 기여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이제 버전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 그 아토믹 롤아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블루그린 방식의 그냥 배포 방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를 수정을 했을 때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 그 아키텍처를 한번 테스트를 엔드 투 엔드로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이것을 이제 기존 방식에서는 뭐 하다가 뭐 삑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그냥 한 방에 올리고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해서 내리자라는 방식입니다. 이 블루그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이너리를 하나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엔드 투 엔드가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 별개로 작성하는 방식보다 훨씬 그 테스트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좀 기여 아닌 기여를 좀 보자면 이제 뭐 좀 뭐 좀 이 논문을 뒷부분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이제 뭐 자기들의 이노베이션을 뭐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런타임으로 컴포넌트 간과 그리고 컴포넌트가 할당되는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런타임에서 파악이 가능해서 이제 최적화가 가능한데 그 최적화가 가능한 뭐 최적화의 예시를 드는데 뭐 특정 병목이 발생되는 부분을 뭐 유선 어떤 연결로 뭐 병목이 발생된 걸 찾아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할당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우팅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 캐싱 방법을 이제 라우팅에 적용이 가능하다 고 하면서 이제 이걸 런타임이 잘 알아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런타임 could also run이라고 하는데 뭐 머신러닝 방식인지 뭔지는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테스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두 별개의 바이너리로 생성돼서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엔드 투 엔드 테스트가 비교적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봤을 때 좀 공헌은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피지컬 프로세스를 이제 분리함으로써 개발자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gRPC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토믹 롤아웃으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하나로 통일을 함으로써 이스티오 같은 이제 서비스 메시 구축 없이도 이제 네트워크 추상화가 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실험이 하나더라고요. 네, 실험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거는 그 뭐 임정환 학생 그 지금 그 정철 부장님 그 도와주는 그 실험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gRPC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일반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 플로우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데 11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이제 테스트용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GCP에서 제공을 합니다. GitHub 가면 있는데 이거를 금방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여기 Our Prototype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글 서비스 웨버인데 이 구글 서비스 웨버는 고랭 단위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원래는 여러 가지 뭐 패스트 API가 있을 수 있고 스프링이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 웨버가 이제 고랭이었기 때문에 어, 이걸 전부 다 랩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마이크로 서비스긴 한데 전부 고랭 기반의 백엔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시나리오는 이제 GK 이제 멀티 리전 배포를 이제 블루 그린 롤아웃으로 구현하고 이제 호리전털 파드 어토스케일러 를 그냥 사용합니다. 이거 이제 HPA가 그냥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여러 노드에 이제 금방금방 확장을 할 수 있냐,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좀 참고해 보실 부분은 이제 로커스트라는 워크로드 제너레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좀 테스트 뭐 워크로드 제너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커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QPS를 이제 만으로 고정을 하고 이제 HTTP 요청을 이제 만만큼 보내면서 이제 부하 발생 시에 이제 HPA를 사용해서 이제 어터 스케일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두었습니다. 아까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그 이렇게 A, B가 하나의 뭐 공통된 요소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뭐 그런 뭐 부하를 테스트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떨어져 있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를 떨어져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프로토타입이 그 코어 사용수가 2.78배 감소를 했고 레이턴시가 2.05배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가정을 또 드는데 가정이 아니고 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컴포넌트 11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의 요소 하나에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코어 사용이 9개고 레이턴시가 0.418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하나 로컬에서 이제 성능이 좋으면 로컬에서 통신하는 게 RPC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하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로커스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 어, 로코스트일 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 얘기로만 봤을 때는 뭐 조절을 QPS를 한다. 네. 고정시켜 놓은 거 보니까 조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니까 이 부분이 저도 그 로커스트까지는 완전히 찾지는 못해서 이제 그냥 밑줄만 쳐놨는데 음, 뭐,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베이스라인보다 뭐 코어 수가 감소하고 뭐 레이턴시가 감소를 했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gRPC를 한 번 더 커스텀 직렬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토믹 롤아웃을 했고 그다음에 싱글 바이너리 빌드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토믹 롤아웃을 함으로써 이제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버전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 버프 버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차피 똑같은 버전이니까 이제 필드 넘버나 타입 인포메이션이라는 필드를 아예 이제 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존 gRPC보다 이제 효율이 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먼저 디스커션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디스커션에서 이제 규모가 큰 애플리케이션일 경우 우리의 제한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요소를 컴포넌트화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좀 더 유용할 수 있고 분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그냥 개발에서 지금 MSA 개발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고요. 모놀리스 쓰다가 MSA로 넘어오는 게 본인들도 낫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문제점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 영상에도 그 비판이 좀 많은데, 비즈니스 로직 구현과 이제 피지컬 프로세스를 아예 구분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 컴포넌트 간 커플링은 아예, 뭐 그걸 해결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개발자에게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저와 프로덕트는 거의 떼놓을 수가 없는데 어 뭐 아까 이제 문제점을 싹 제시했으면서 이제 커플링을 실제로 없애진 않았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과 피지컬 프로세스 정도만 구분을 했다가 문제인 것 같고 사용자 편의성 및 통신 성능 관련 기여 대부분이 이제 기존 gRPC를 조금 랩핑한 구조거나 이제 그냥 gRPC 자체 성능에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뭐 그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고로 랩핑을 했고 RPC 개념 자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성을 해놨거든요. 랭귀지 아그노스틱이라고 했지만은 랭귀지 아그노스틱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이제 뭐 쿠버네티क्스 관련해서 여러 테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호리존탈 파드 어터 스케일링은 가장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을 나타낸 것 치고는 조금 거대한 범주를 고려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런타임이랑 프로클렛 그다음에 엔벨로프는 그냥 본인들이 쿠버네티क्스 개발했는데 이제 그 기반으로 한 번 더 이제 좀 뭔가 여러 가지 도구에 맞춰서 랩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건 뭐 구글에서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하던가요? 구글에서 지금 본인들은 실제 쓰고 있는데 이게 작년 논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한창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컴포넌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네, 컴포넌트가 MSA에서의 서비스나 프로세스랑 어떻게 달라요?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본인들도 비슷하다고 적어놨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컴포넌트라는 게 그 여기서는 사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컴포넌트가 같은 머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머신에 있을 수 있고, 다른 머신들에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얘는 도커일 수도 있고, 얘는 뭐 쿠버네티크스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냥 컴포넌트라고 새로운 단위를 좀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게 결국 로컬 프로시저 콜이나 리모트 프로시저 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통일을 해서 이 컴포넌트들이 실제 환경에서 로컬에 위치하든 리모트에 위치하든 어떤 형태로든 활용될 수 있게 런타임에 그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독립적인 컴포넌트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컴포넌트가 정말 독립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오버헤드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란 얘기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컴포넌트 A가 A, B, C 간에 원래는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을 각각 라이브러리를 다 들고 다니게 해가지고 별도의 컴파일 없이 그 컴포넌트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것 중,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gRPC를 계속 끄집어 오는 게 그 gRPC가 이제 그 프로토 버프라는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백엔드 엔지니어가 프로토 버프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그 전체 이제 회사 뭐 사람들에게 이거는 제가 뱅크 샐러드 사례에서 봤던 건데 그 프로토 버프를 이제 깃허브에 넣어놓고 이제 뭐 프론트든 백엔드든 그 프로토 버프를 모두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제 그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gRPC 자체가 RPC 기반이고 이제 모든 언어에서 이제 그 프로토 버프만 들고 있으면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형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독립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gRPC로 해소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RPC를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컴포넌트 자체가 중복해서 라이브러리 하고 있게 구조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담이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여기서 제안하는 구조가 특정 서비스 구조에만 특화된 구조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뒤에 보시면 엄청 긴데 우리랑 비슷한 서비스도 있었고 그 뭐 당연히 쿠버네티스랑 비슷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키텍처의 주요 해결 지점은 이제 아까 뭐 그 여기서 제시한 이 문제 5개를 좀 우리의 아키텍처는 모두 해결한다 정도로 잡고 있고 뭐 그게 좀 잘 어느 와닿지 않아서 네, 그래요. 여기에 쓰여진 문제점 네, 5개가 네. 그 구조보다는 개발자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원칙대로 잘 지켜서 했으면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 구조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지키지 않아지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전히 런타임에서 그거를 지키도록 이렇게 바꾸더라도 지금 이 컴포넌트들 간의 의존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컴포넌트 구성할 때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구성이 돼 주면은 좋은데 그걸 역시 개발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또 다른 측면의 이 5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 컴파일 타임의 문제이냐, 런 타임의 문제이냐 그런 차이일 뿐일 것 같고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로컬 RP,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글에서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런 라이브러리를 중복해서 탑재를 하더라도 로컬 RPC냐, 그러니까 로컬 프로시저 콜이냐,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냐 그 구분을 없애고 우리가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 컴포넌트들을 자유롭게 재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히면 이제 뭐 이런 구조가 더 유리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구성할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결정해야 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 누군가 또 다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서 커플링을 결국에는 이제 이 뭐 논문이 뭐 지지고 볶든해서 커플링은 결국에 해결을 못한다가 이제 못하고 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에서 이제 앞에 그 문제점 등을 좀그 명확하게 좀 찝어낸다가 이제 모두 그냥 칭찬하긴 하더라고요. 이 뒤에부터는 좀 그냥 원래 있던 레거시를 너네 gRPC로 좀 잘 묻고 해서 그 잘 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모델 16페이지, 17페이지 쪽을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내외의 통신 프로토콜 작성 방식이 통일되어서 비즈니스 로직 작성이 쉬워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고랭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 굉장히 본인들이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존성 주입과 같은 맥락에서 그거의 연장선 그러니까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인한 그런 호환성의 연장선에 주장하고 있는 이 장점이 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디펜던시 인젝션의 장점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맥락이 있긴 한데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디펜던시 혹시 인젝션, 네, 디펜던시 인젝션은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그 DB에 접근을 할 때 뭐 백엔드에서 한번 DB를 요청할 때 일단은 매번 DB에 로그인을 하고 인증을 하고 뭐 그렇게 가져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이제 펑션에서 작성하는 게 힘들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가는 이제 힘들 수가 있으니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은 아예 그걸 분리해 놓고 내가 이거 펑션을 하나 가져올 때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참조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지금 보시면 그 이 get by name을 갖고 있는 이 유저 레포라는 게 이거 뭐라고 하더라? 리저버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이 리저버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그리팅 서비스는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원래 그 고랭 프로토버프 기반 이제 백엔드는 뭐 이렇게는 작성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제3자라고 했을 때 그 유저 레포라는 레저버 네, 뭐 이거를 이제 A로도 가져올 수 있고 이 그리팅 서비스가 내 본 서버에 있었다면 그냥 내 거인 것처럼 가져올 수 있고 뭐 해서 그냥 gRPC의 장점을 그냥 한 번 더 살린 것 같습니다. 좀 로컬이든 그 외부든 관계없다. 그냥 뭐 그냥 내 거인 것처럼 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한번 이 트랜잭션을 작성하는데 뭐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이제 어차피 프로토 버프는 제공을 받으니까 뭐 서비스 웨이브 기반으로 그냥 쭉 작성을 그냥 로컬에 있듯이 쭉 작성을 하면 금방 트랜잭션이 완성된다가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오늘 발표 수고 많았습니다.